중국의 군사 굴기에 이어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동북아 군비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틈새에 낀 우리 정부,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이른바 국가안보법을 통과시키면서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지금 정세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한다는 개념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안보법도 사실 그런 목적이 강하고요. 또한 북한의 이제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일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 최근 들어 이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번 안보법 통과 이후에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국내적으로는 국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내는 뭡니까 그러면? 과거 이제 일본은 사실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직접적인 뭐 군대를 파견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돈으로 많은 부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걸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막대한 예산을 걸프전의 전비로 이제 자금을 지원했는데 생색은 나지가 않는 이상한 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그런 굴레에 아직까지도 gat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안보법을 사실 이 아베 정권이 통과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보통 국가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동북아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범국이라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전범국이 무장을 한다는 게 옳은 것이냐.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일본이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한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이런 안보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일본이 실제로 북한이나 아니면 또 중국의 어떤 팽창을 저지할 목적이다. 그러면 군사력 비교, 국력 비교 어떻게 정도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 안보법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 과거 일본, 예를 들어 이제 일본 그 제국주의 시대 그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주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대국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강대국.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일본은 핵무기가 없고 재래식 무기로만 되어 있고 또 아직까지는 공격 무기를 갖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 경쟁에서도 당연히 좀 아직까지는 중국과 러시아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부족하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10월 다음 달 전승절 앞두고 좀 도발 위협이 굉장히 걱정거리인데 이번 일로 북한이 봐라, 우리 자위권, 우리 자주권 확보해야 된다. 도발의 빌미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안보법 통과와 함께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에 명분을 갖게 되는 우리로서는 좀 단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일본의 안보법을 계기로 빌미로 해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 중국이 또 동북아 정세에 불안하고 또 우리도 군비를 쌓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동북아 내가 전체적으로 군비 경쟁을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도 그러한 군비 경쟁이 계속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중국이 새로운 무기를 뭐 개발한다 그러면 일본도 그에 맞춰서 새로운 무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온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관련돼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나 같은 처지지만은 대부분의 중요한 에너지원을 다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이런 남중국해 상황에 있어서 자기네 이권을 보호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 해상 자유대의 역량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에서 중국과 일본이 거의 뭐
마찰 수준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실 위험했던 순간들이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그런 군용기가 일본은 세가쿠 열도라고 네. 해요. 세가쿠 열도 상공에 나타나서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출격을 하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은 네. 그야말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양국이 이러한 최근에는 이제 서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완급 조절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타개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충돌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지금까지는 사실 완급 조절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피해왔는데 국내 여론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약에 충돌을 계획을 한다 그러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일어날 수도 예. 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번 일본의 안보법 통과에는 미국의 어떤 이해와도 맞물려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예. 미국이 역시도 중국이라든가 우리 한국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안보법 통과를 묵인 내지는 오히려 요청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그런 군사적인 팽창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일본의 그런 필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전력 증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안보법 통과도 미국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국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북아로서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셨고 열병식에도 참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이제 미국도 방문할 예정이시고 이 중미 간의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동북아의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입장은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군사적으로 우리의 힘을 또 보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군이 이런 한반도 내 북한과의 전면전만을 고려한 전력 증강을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주변국의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전력 증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또 남북 간의 군사 경쟁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한과 우리는 사실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그 주변 국가의 마찰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독도라든가 이어도라든가 한중 또 한일 간의 또 이런 국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지하려면 사실 우리도 그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자칫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북한을 향한 전력 증강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일본 그 안보법 통과로 인해서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일본 자위대가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어떤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사실 그 안보법이 아니었어도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런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일본이 지원하는 역할은 사실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안보법 통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근데 일본의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반도의 모든 것을 올인한 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군사적인 그런 능력 자체가 사실 제한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자위대 자체가 방어적인 성격의 군대지 공격적인 성격의 군대는 아직 아니고요. 또한 뭐 우리나라나 주변 국가를 포함했을 때 공격 무기를 아직 일본은 보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만약에 한반도에 피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면은 미군을 보조하는 전력으로서 운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한반도에 진입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 군이나 이제 미군의 전쟁 계획 상에는 일본이 들여올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현재 일본의 국력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맞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제 만행을 벌였던 그 일본은 사실 너무 군국주의 성격이 강했고 그때만 해도 공격적인 그런 군대였지만 지금의 일본 자위대는 그런 군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급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달리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맞대기 때문에 이 두 강대국을 사실 이거를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물론 한편으로는 우려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역량 자체가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협력을 예, 해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